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 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시가격 두 자릿수로 올리더니 내릴 때는 찔끔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가격을 5.73% 내렸습니다. 부산의 공시가격은 10년 넘게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2020년을 뺀 최근 4년간 10%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작년에는 10.41%, 재작년에는 11.08% 올랐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오른 폭에 비해 이번 하향폭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0% 올리고 5% 내린다 해가지고 큰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크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내려야죠. 3월 발표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세금이 줄어들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배경이 뭘까요? 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5년간 우리 공시지가가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보유세를 좀 완화해드리고 그리고 건보료라든지 또 기초수급 대상자에 많은 분들이 선정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동산 공시지가를 하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정화라기보다는 하락에 가깝습니다. 고금리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매수 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공시지가가 지금 낮춰지고 조세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시행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9년 이후에 첫 하락이라고 하고요. 네. 그동안 올릴 때는 10% 이상 올리다가 이번에 5.73% 내린 거죠. 시민들의 체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이제 5.73%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게 아니고 과거에 10%씩 올렸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0% 올랐다 해서 10%를 한 번에 내리면 또 다른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5% 정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인하를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또 봐가면서 국토부에서 또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각 정부가 처해 있는 그 공시가격을 정하는 입장과 그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세가 감소를 하고 거래가 절벽이 되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왔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5.7% 정도로 하락이 되면서 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의 주택으로 인해서 포함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선 체감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만 이렇게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자체 세금, 이 세수의 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수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다시 시민들이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 이 부담이 증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이번 정부에선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서지현 의원님께서 부동산 절벽,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급격한 상승이 없었으면 하락도 필요 없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주도했던 정당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재밌습니다. 재밌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증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외교, 원전으로 인한 40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30조에 달하는 대형 계약들을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증세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보다 정말 한국의 기술과 또 외교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가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이 관심이 클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시지가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시장의 자유,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신중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전히 집값 반등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호황기 때 있었던 그런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더 내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병원 3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의료 기관 격리실이나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응급 환자도 이제 겹치다 보니까 위급 환자 병원 측에서는 의사가 없다, 이제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의사 수 부족하고 의료원 수 부족. 부산시의 응급실 운영 체계 어떻습니까? 환자의 케이스마다 또 질환의 종류마다 또 소화할 수 있는 병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119 센터에서 이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응급실을 매칭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으로 119에서 이송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환자분께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응급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이용 시간이 굉장히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예요? 응급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일 텐데요. 네. 이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 2명 중 1명. 이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4분에서 8분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골든타임이 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응급 이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만큼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특수로 인해서 응급의료의 그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의료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 응급의료센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조금 더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응급해서 급하게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만 있는 현상 같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지금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서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이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도 병상이 가득 차 있으면 추가 환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 의사분들께서 응급의학과를 조금 기피합니다. 아무래도 응급의학과가 근로 근무 시간도 길고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사들께서 응급의학과를 기피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의학과로 많은 의사분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좀 혜택이나 또 특전을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그 뭡니까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해제가 되고 했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솔직히 또 다른 뭔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 외상 전문 진료 체계 구축 사업이나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매년 존재를 합니다. 최근 5년간 30에서 90억 원 혹은 6에서 17억 원 정도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전국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런 응급의료 체계가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이런 골든타임이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민분들께도 부탁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경미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또 병상을 차지하게 되고 정말 골든타임이 필요한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관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비응급 상황에는 응급실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시민들이 바로 직접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개 119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119가 좀 더 잘 판단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송해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 네. 구조사 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 것이고 네. 민간의 영역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119 구급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더 위독한 이 골든타임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던 응급구조사의 처우 개선은 저희 관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워낙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해주시겠지만 응급실은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 응급실 내에서의 폭행이나 여러 소란 사고에 대해서 의료진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정리가 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9에 전화를 하는데 정말 이게 내가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좀 시민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면 119와 응급실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고향 사랑 기부금. 그런데 이게 기부자를 비공개하는 문제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축구 선수 손흥민, 방탄소년단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성금을 냈습니다.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부산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 군을 중심으로 고향뿐 아니라 평소 애정을 갖던 이웃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에 접수된 기부금 규모나 기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기부자를 비공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개별 홍보나 향후회 같은 사적 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하는 것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저희들은 좀 홍보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이 제도가 48%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 재정 자립에 도움이 되려면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행 초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제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어떠한 지자체에도 이제 기부를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부가 된 금액은 우리 주민 복리 증진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요. 또한 답례품을 좀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소득 공제도 가능한 새로운 기부 문화. 이면서 이제 지역 소멸과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바람직하죠. 우선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이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기부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자에 대해서 30%
네. 기부 금액의 30%까지 관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좋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 생각하고 아까 서 의원님 말씀하신 소득공제도 10만 원까지는 100%, 또 10만 원 이상 금액은 16.5%까지 소득공제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가 뭐 비공개를 공고했다. 그리고 부산시는 아마 비공개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로 인한 기부 강요나 그리고 경쟁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처음에 2017년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규제안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 규제안에 따라서 기부 내역이 법령에 근거해서 1년 단위로 이듬해 2월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개는 하지 않고 그 익년도에 2월에 발표를 하게 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누가 기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부 내역을 통한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재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네, 의원님? 저도 뭐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뭐 대통령, 전형직 대통령이라든지 네, 네, 네. 또 반기문 총장님 그리고 뭐 BTS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유명인들의 내용만 좀 공개해서 이렇게 뭐 시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너무 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기부자들의 또 이름을 밝히게 되면 정말 과열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모금을 이렇게 과열시키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마치 우리 지역이 어려운 것인가? 네.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국민들에게 뭐 기금을 받나 모금을 받나 이런 오해를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좀 어떤 규제를 조금씩 줘가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옳다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재정 확보에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연간 모금액 목표가 네. 약 200억 원 정도 200억 원. 됩니다. 그 저희 출향 인사들은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그 200억 원 정도의 목표 금액이 세수로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사업이나 혹은 부산시가 조금 더 추구하는 사업들을 이행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홍보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그 모금액 자체가 투명하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잘 보여드려야죠. 과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이제 국회의원께서 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또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관에서 모금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거다라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 쓰면 좋겠습니까? 네, 뭐 오늘 주제로 나왔던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뭐 고독사나 이제 저희가 항상 다루고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결심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얘기 마치니까 뭔가 훈훈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